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과 이딴 군사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2023년 12월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게 투표하면 4년 뒤엔 다시 투표할 필요 없다.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어져 선출된 독재자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도로와 정책, 각종 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며 셀프 우상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동맹국을 압박하고 이란 독재자를 제거하는 등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 재편에 나섰습니다. 특히 평화 대통령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년 사이 소말리아 내 이슬람 국가 공습을 시작으로 벌써 8차례 군사행동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방비도 2천조 원 시대를 예고하면서 전쟁 대통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 민주주의 절차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군사 외교 결정이 좌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욕망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독재자가 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잠시 논란을 샀던 그 발언이 지금 다시 회자되는 이유. 바로 트럼프의 좌충우돌 일방 독주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시간은 현재 전 세계를 경랑에 빠뜨린 주체 트럼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두 분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현 민주당 의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란 전쟁까지 이렇게 치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임기 내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 미국의 국부가 막대하게 유출됐던 그 전쟁을 떠나서 이제 다시 일종의 고립주의, 그렇죠. 그쪽으로 가서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개입을 하고 있어요. 마가조차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전황을 살펴보기 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배경, 지금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배경, 이 행위 주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접근이 아닐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가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정말로 이거 마가 진영이라고 한다면 그걸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마가 진영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면 국내적으로 보면 그 과거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백인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러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미국이 좋았던 시절, 그래서 백인 남성이 주류가 되면서 어떤 그 미국의 영광을 이끌었던. 네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980년대 이전까지 백인 남성의 어떤 임금이 학력 수준의 큰 차이 없이 여성이라든지 어떤 비백인 인구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러한 또 소수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어요. 네네. 그리고 주류로서 미국 사회의 어떤 의견을 주도해갔던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국내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백인 위주의 영광, 어떤 보수적인 극단적인 그러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죠. 네네.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세계의 국력을 투사해서 세계 경찰로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미국에게 부합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지역의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네네. 우리는 지역 강국으로서 이제 우리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도 어떤 이런 마가 진영의 어떤 미국 이익을 최우선하고 또 고립주의 성향을 가져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마가주의자냐,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파퓰리스트 성향이 강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사들 중에는 마가 진영도 있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도 있고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하면 팩션이라든지 계파로 놓고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때 한 3시간 전에 뭐 퍼지 레볼루션 해가지고 어떤 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소셜 미디어 포스팅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마가 진영, 극우 진영의 목소리가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극우 그 지역 그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결합된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계 인사라든지 보수긴 하지만 그렇게 극단주의지 않은 네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사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추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우쪽으로 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극단주의자들 극우가 백악관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직은 안도하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 트럼프 2기의 기본 정책 기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트럼프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이민자 단속, 또 하나는 상호관세 부과거든요. 네네. 근데 이민자 단속은 예산도 많이 늘리고 단속 인원도 많이 늘려서 엄청나게 강하게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미니애폴리스에서 단속 요원들에 의해서 백인 네네. 2명이 정말로 무고하게 사살되면서 엄청난 반감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하나는 상호 관세인데 그 잘 아시는 대로 최근 며칠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두 개 정책이 큰 저항을 맞이하고 있고 또 대외 정책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립주의, 서방만 지킨다, 아메리카만 지킨다 하는 정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는데 최근에 그 이란 공격을 보면 그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특성은 정말로 말 그대로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게 예측 가능하다 할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네. 예,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이 지금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어쨌든 세계 패권국으로 군림을 해왔었고 각국 분쟁에 적극적으로 기입을 하면서 뭐 경찰 국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베트남전 악몽, 이라크전 악몽, 각각의 악몽이 이제 됐고 국부가 유출되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쟁이 뛰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트럼프만의 행동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 이어주는 이 정책의 연속성으로 봐야 되냐 정부의 연속성을 봐야 되냐 일단 그 점이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소련과 더불어 승전국으로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냉전에서 승리를 하고 21세기에서 21세기 들어서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세계로 활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2001년도에 9.11 사태가 터지면서 네네네. 중동 전쟁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중산층이 흔들리고 금융 섹터가 흔들리면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직면하면서 그 이후부터 과거의 세계 경찰로서 충분한 역량을 투사할 경제력이 있던 미국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이걸 보시면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데 역량을 더 많이 투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그 환경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투사할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의 세계 경찰서 역할을 트럼프는 안 하겠다 얘기하고 오바마와 바이든은 하려고 한다 말은 그렇다게 하지만 실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동맹이나 파트너한테 돈을 더 많이 내라, 역할을 더 많이 해라. 이거는 쭉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관대하고 패권국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그걸 기대하려면 미국의 역량이 다시 부활하거나 완전히 복원돼야 되는데 그걸 단기간에 미국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에도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든 또 다른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오든 이 어떤 정치적 수사라고 하죠. 요거는 조금 이쁘게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미국이 꼭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둬서 서반구,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위의 지역에는 동맹 파트너들이 저 역할을 더 많이 해라. 네네. 뭐 그런 기조. 그리고 동맹국에게 GDP 국방비를 더 올리고 미국산 무기를 더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기조. 그리고 미국 내 투자를 해라.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느슨하게 미국 이외의 G2 아니면 다극화로 가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핵심 강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완전히 패권국이거나 뭔가 미국이나 중국과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믿을 수 있는 리더십, 민주주의 어떤 강점, 회복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최근에 우리와 브라질의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 그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담을 가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을 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잖아요. 그러한 대안의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대안까지 조언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역 분쟁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영 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이 트럼프의 기조로 봐도 무방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반구는 미국이 알아서 하는 지역이고 뭐 이제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미국이 지배적 영향을 갖고 있는 거고 인도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견제가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혼자 하긴 버거우니까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 더 역할을 하고 뭐 대북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유럽 같은 중동이나 유럽 같은 경우 보시면 발을 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도 발을 빼기 전에 한번 완전히 그 세력 균형을 미국한테 우호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그 적대국으로 상정하는 이란 힘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 포석이 있는 거고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나토 동맹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 차등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개입이나 영향력을 투자하는 것을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북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동북아에는 이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무엇보다 북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국방비 증대 또 무기 구입 이러한 청구서와 함께 미군의 역할 이것에 대한 또 조정이 불가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상되는 일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이슈였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방비를 현재 한 2.5% 6% 수준인데 그걸 3.5%까지 늘리겠다고 했었고 또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를 지키는 데만 그 역할을 제한하겠다 이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인근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 미군도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죠. 지금 한반도 자체가 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고 특히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대만 같은 데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거기에 동원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아무리 미국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란 공습이 과연 북한 김정은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또 그로 인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다시 열린 것인지 아니면 닫힌 것인지 또 하나 더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오히려 핵을 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함에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란 사태 전에도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걸 다 증명하고 나서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본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리비아의 카다피도 결국은 뭐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원자탄을 다 포기하고 나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당연히 핵 전력을 더 강하게 보유해야 된다는 네네. 자기 스스로의 생존을 네. 위해서 그러한 뜻이 갈수록 강해졌을 텐데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졌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은 훨씬 멀어졌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직전에 미국과 이란 간에 세 차례의 그 핵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도 계속 나왔었고 또 마지막이 아니라 4차 협상을 뭐 비엔나에서 꼭 갖는다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시점에 그렇죠. 미국이 네.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북한도 다 분석하고 있을 건데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구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대화를 했을 때 정말로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 4월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네네. 시진핑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나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계기에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기대나 전망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무력으로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란도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위 힘을 사용하는 그러한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만은 정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무력 시위를 보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라도 일단 대화는 나서 보겠다. 물론 타협점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만나는 보겠다.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 사정이 틀린 게 어쨌든 핵을 보유하고 있고 든든한 중국과 러시아라는 일종의 동맹, 혈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부연해드리면 의원님 하신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적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이란의 지도자가 참수를 당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해서 이제 사라져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력은 진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될 거고. 그 지난 9차 당대에서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네네네. 만날 수 있다. 네. 만나는 거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쪽을 공격하기 전에 내세우는 게 외교예요. 외교를 해서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공격을 한다. 이런 명분을 깔고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그 패턴을 좀 보고 있을 거고 어쨌든 트럼프가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월 말 설 초에 중국에 방문하면서 만약에 러브콜을 다시 보낸다면 그렇다면 그 손을 잡을 그게 물론 이제 북미 대화라든지 북핵 협상이 재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정상 간의 케미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호응을 하고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럴 포석을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열심히 미국과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수록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했던 것처럼 어떤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공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건을 만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미국 측이 많이 받아들이고 트럼프가 가기 전에 그걸 찾을 때 우리가 건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잘 맞는다면 쉽지 않은 회동이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많이 이제 홍이 좀 되지 않고 관심이 없고 특히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묻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일단 트럼프 들어와서 뭐 혼란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 관세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력 행사까지 지금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 한 8차례에 대한 이 무력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기 트럼프 들어와서 그렇죠. 8차례 무력 그러면 행사했죠.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배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와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마가와 동일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당내에서 가장 외교 전문가로 불리시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무력으로 체포 구금한 거나 또 이란 침공한 거의 배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란 침공의 경우 지금 트럼프가 국내에서 직면한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인 백인 2명을 정말 무고하게 사살한 장면이 국내에서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또 가장 상징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 무너졌고 또 앱스타인이라고 그 아동 거부의 아동 성착취범 관련한 파일이 최근에 수백만 건 공개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그러한 이슈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묻히는 그러한 효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란 침공권에 대해서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거고 그러면 이란이 미국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격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일부 이유는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배경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최근에 있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패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들이 여러 이슈에서 지금 트럼프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처지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일종의 보고요. 영웅주의적 모습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힘을 통한 평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롤 모델로 삼은 게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냉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어떤 미국의 승리를 갖고 왔던 네네네. 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 그다음에 강력한 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뭔가 레거시를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이제 힘을 통한 평화니까 보시면 이번에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자기가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8개의 분쟁을 자기가 관세를 활용해 가지고 끝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니까 이 역설적이긴 하죠.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군사력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 역설적이긴 한데 어떤 평화를 만드는 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레거시를 남기고 그거는 나름대로 진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거칠고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바이든도 못했고 오바마도 못했던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레거시를 남기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에 외교를 사용해서 명분, 빌드업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문제를 한번 보죠. 그러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 위협자에서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라이벌로 등장한 것이 중국인데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계속해서 큰 어떠한 저항이나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과 강하게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석유를 싼 값에
사와서 많이 경제적 혜택을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다 무산이 되면서 좀 손실은 있지만 크게 적대적인 모습을 표출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와는 비교적 좀 소위 타협 속에 이 국면을 헤쳐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그거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기 집권 초기에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게 관세도 부과하고 또 공격적인 그런 언사도 많이 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 동맹국들에 대한 태도보다도 더 우호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방문도 이제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나오는 그러한 미국 측의 태도를 보면 강하게 대립하거나 또는 압박하는 모습보다는 타협해서 상호간에 좀 잘 풀어가려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강하게 받아치기보다는 수용해서 좀 잘 풀어가려고 하는 비슷한 입장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시면 근본적으로 정말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힘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을 베네수에다 드리고 얼마나 많은 공을 이란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의 영향력이 빠져나가면서 그 공백을 네네. 중국이 대체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네네. 그게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투사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뭐 관변 단체라든지 언론은 전문가는 비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신중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네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중 간의 힘의 어떤 불균형이 갖고 오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게 러시아에도 적용되잖아요. 이란의 가장 최대 우호국인 러시아가 군사 지원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비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거치면서 걸쳐 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미묘한 그러한 양조 관계의 그 어떤 파급력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부분이 있죠. 여기 미국이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하고 공세적으로 나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아직은 없구나. 즉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없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씁쓸한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트럼프의 힘의 논리, 힘의 지배는 계속될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사실 이번 이란 침공의 경우 왜 침공을 했는지, 공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 스스로도 아마 그런 것 같고 또 특히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안보 전략 기존에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자기 자신의 주 지지 기반인 마가 세력에서도 강하게 비판이 나오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침공 자체, 공격 자체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네. 예. 11월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렇게 미국 내 지지자들도 반대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이쪽 방향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자멸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이 이란과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 또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 네네. 참 알고 싶은데 걱정도 되죠. 네. 네, 상당히 걱정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나 폭락을 했으며 또 만약에 이게 좀 더 격화되면은 정말로 이란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공세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날 텐데 정말 이거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대국 정치로 돌아가는 그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반구와 중국 견제 여기에 몰두하면서 동맹 파트너들에게 기여 역할을 요구하는 확대를 요구하는 것 이런 기조는 계속할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해 준 것처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 힘이 외교와 군사력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베네수엘라는 서반구의 영향력, 중국의 영향력을 좀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군사적 작전이고 이란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의 어떤 세력 균형,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입지를 세워주면서 세력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부분인데 그 이외의 경우에 군사력을 지금 적극 투사할 건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두 번의 어떤 그 군사력의 투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국내적인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많은 쪽이 재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고려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할 거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기조 그리고 강대국 정치를 강화하는 그리고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대외 정책 기조는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현 민주당 의원 도움 말씀 주셨고요. 민정훈 교수와는 다음 코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